내 나이 30대에 들어서는 지금 죽음이란 것은 그저 막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막상 시한부가 내려지고 나니 감정적으로도 실감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고 두려운 건 약간 겁나는 정도에 불과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이란 것에 마주 서는 데는 아무래도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시간. 순간 웃음이 배어나왔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에게 필요한 게 시간이라. 그래도 아직 웃음이 나는 걸 보니 심적 여유는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정신이 온전한 지금 차분하게 죽음에 대비해야 한다. 대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유서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거창함 따윈 없이 조용하고 소소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조금 우울해진 기분으로 휴대폰을 들어 친구 목록을 살펴보았다. 얘는 연락 안 되는 친구. 얘는 기억도 안 나는 모임에서 봤던 사람. 옛날 직장 동료. 어릴 때 친했는데 지금은 손절한 녀석. 얼굴만 알고 있는 대학 동창. 잡다한 사람을 빼고 편하게 전화할 사람을 손에 꼽는다. 불과 예전엔 넘쳐나던 친구들과 지인들이었는데 고개만 돌리면 언제든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는데 사회생활하고 결혼하며 조금씩 뜸해지더니 결국 이런 꼴이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살피며 그들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봤지만 돌아오는 것이라곤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씁쓸함 뿐이었다. 우울감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심사숙고해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야. 그래, 오랜만이지? 그냥 안부자 전화했지 뭐. 그래, 그때 내 결혼식 때 잠깐 보고 나서 그 뒤로 못 봤잖아. 요새 잘 지냈지? 나야 뭐 그렇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아니라니까. 뭐 꼭 용건이 있어야 전화하냐?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번엔 내가 사야지. 너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알았어. 들어가. 시덥잖은 통화였지만 죽음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느낌이었다. 이후로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더 돌려보았다. 하지만 서글프게도 거의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금세 끊어버렸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왕이면 잘 살지 그랬냐. 이거 장례식 때 며칠은 오겠어? 괜히 마음 어지러워지기 전에 그만두기로 하고 엄마에게 주저하며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들이야. 웬일은 무슨.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뭐 이상한가? 날 추운데 따뜻하게 다니시는 거지? 예. 요새 감기 독해요. 아버지는? 옆에 계셔? 그럼 바꿔줄래요? 아니, 그냥 안부 인사 좀 하게. 왜? 싫으시대? 괜히 머쓱하니까 그러시네 또. 그래요. 조만간 드릴게. 몸조리 잘 하고 계셔. 괜히 통화만 길어졌다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부모님과 즐거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려 했지만 우습게도 생각나는 것은
속속이고 말 안 듣던 못난 과거의 내 모습들 뿐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못난 아들인지라 죽기 직전에 와서야 후회가 되는 모양이었다. 철없던 예전의 나를 욕하며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가장 힘든 일이 남아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못난 나를 만나 한창 이쁠 나이에 고생하며 내 앞을 지켜준 내 아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한 결혼인데 그런 여자를 과부로 만들다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마냥 길바닥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순 없었다. 나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딱히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어떻게 위로할지 떠오르길 바라면서. 당신 왔어? 병원에서 뭐래?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날 돌아보며 물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느른한 티셔츠와 해진 추리닝. 직장생활과 집안일을 함께하는 와이프는 오늘따라 더욱 피곤해 저른 얼굴이었다. 다시 한번 저릿한 감정이 가슴 한켠을 찌르고 지나갔지만 티를 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냥 몸살 같은 거래. 일단 지켜보면 나아질 거야. 아내에게 한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번만은 내가 아닌 아내를 위한 거짓말이었다. 다행이네. 그래도 약 챙겨 먹어. 요새 감기 독하다던데. 걱정 어린 그 말에 뭐라고 따뜻하게 대답해주고 싶었지만 순간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시답지 않은 말을 뱉어내었다. 당신 오늘 참 너무 예쁘네. 아내는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다시금 날 돌아보며 대답했다. 뭐야? 갑자기? 평소 같지 않게 왜 그래? 말은 그리했지만 피곤했던 와이프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져 있었다.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내가 당신 미모에 확 반했잖아. 기억나지? 우리 연애할 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내 역시 그때가 떠오른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단했지. 진짜 바보천지였어. 옆에 딱 붙어서 눈을 떼질 않았으니까. 지금은 생각만 해도 오글거리는데 그땐 어떻게 참았나 몰라. 그때 당신은 진짜 나한테 목숨 걸었어. 아내의 말이 맞았다. 프로포즈 하는 날, 난 진심을 담아 아내에게 말했었다. 난 정말 널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10번이고 100번이고. 어쩌면 그날이 우리 부부의 최고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때의 내 각오로 생각하니 슬픔과 두려움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았다. 들어가서 씻고 낮잠이라도 푹 자. 그래야 빨리 낫지. 자상한 아내에게 다시 한번 감동하며 각오를 다졌다.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기보단 예전에 그때 그 마음으로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자.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일 테니까. 한 달이 지났다. 아무렇지 않은 척 부모님도 찾아뵈었고 아내와도 평범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였다. 이대로 평생 평화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래도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나 병원 좀 다녀올게. 아내는 소파에 앉아있다가 걱정스레 대답했다. 왜? 또 감기 기운 있어?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주사나 맞고 오려고. 같이 갈까? 아니야.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푹 쉬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난 아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참으로 애썼다. 그리곤 천천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길을 나섰다. 최대한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지만 너무도 순식간에 도착하고 말았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다.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행복했던 순간들과 또 후회되는 순간들을 떠올렸다. 한숨을 내쉬며 굳게 의지를 다지고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무실 안쪽에는 이제 가족보다 더 익숙한 얼굴인 험상궂은 사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지났네. 오늘까지 더 못 갚으면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분명 똑똑히 말한 것 같은데. 어째 보아하니 빈손인 것 같은데. 예전이었다면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의 난 완전히 각오가 선 상태였다. 죄송하단 말은 못하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빌린 것도 아니고 또 상식적인 이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돈은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사채업자는 웃으면서 일어나더니 내 앞에 섰다. 우리 고객님 눈빛이 아주 강렬하네. 생닭이라도 씹어먹을 패기가 느껴져. 친구 보증 잘못 써가지고 비참하게 끌려온 그 멍청하고 순진한 양반이 그새 기가 엄청 세졌네. 근데 아저씨, 이 바닥은 말이야, 그렇게 개같이 구르면서 남의 시체에서 피 뽑아먹고 살아남은 인간들이 넘치는 곳이야. 대충 눈에 힘주고 패기 부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렇게 배 째라고 나오면 진짜 배돼지 갈라서 통나무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바닥인 거야. 당당하게 최후를 맞이하겠다 다짐했지만 사채업자가 꺼내든 사시미 칼을 보니 몸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대답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눈을 뽑아버리든 심장을 꺼내가든 전 이미 각오했습니다. 당당해 보이길 바라며 눈을 감았다. 이 양반 보게 뒤지고 싶다는데 죽여줘야지. 눈 꼭 감고 계셔. 절대 뜨지 말고 바로 모가지 따버릴 거니까. 그때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와 동시에 내 목으로 차가운 칼의 느낌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움찔거리며 눈을 떴다. 오, 아저씨, 뜨지 말라니까. 그리고 사채업자는 내 목에 닿아 있는 칼을 확 하고
그어버렸다. 난 거친 비명과 함께 그대로 주저앉으며 목을 감싸쥐었지만 무슨 일인지 피도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채업자는 깔깔거리며 뒤집어서 잡은 칼을 내 얼굴에다 들이밀었다. 아저씨, 조금 전에 아저씨 어디 갔어? 칼등이야, 칼등. 쫄기는 병신 새끼가. 어이, 내가 너 같은 찌질이 한두 번 봤겠냐? 어디서 센 척이야, 이 센 척은.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네 몸뚱이 팔아봐야 우리만 손해야. 알아? 병신 같은 아저씨 몸뚱이는 가치가 없다고. 몸으로 갖고 싶으면 당신 말고 당신 와이프를 데려와야지. 젊은 여자는 그만큼 쓸모가 많으니까. 알겠어? 사채업자가 아내를 언급하자 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난 바닥을 뒹구는 처지였다.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 자, 우리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으니까 선택해. 돈 갚든가 아저씨 아내를 데려오든가. 네가 그랬잖아. 어떻게든 갚을 테니 네 가족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너희 부모한테 협박도 안 했고 너희 집 쫓아가서 뒤집어놓지도 않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네가 한 말 책임져. 싸늘한 사채업자의 말에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냥 날 죽여! 고문하든 팔아먹든 좋으니까 나만 죽이고 끝내. 아이 씨발. 아이씨, 말귀 못 알아들어? 네 목숨은 너한테나 소중하지. 우리한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놓을 거면 가치 있는 네 와이프를 데려오라고. 네가 못 내놓겠으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사채업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여보세요? 김성준 씨 아내분 되시죠? 다른 게 아니라 김성준 씨한테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니, 뭐 전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쪽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예, 주소 불러드릴게요. 난 크게 소리쳐 사채업자를 말려보려 했지만 어느새 다가온 정장 차림 사내들에게 입이 막혀버린 뒤였다. 전화를 끊은 사채업자는 웃으며 얘기했다. 야, 아이씨, 금방 온다는데? 아주 그냥 예뻐 죽겠어. 너 같은 찌질한 놈이 어쩜 이렇게 참하고 좋은 여자를 꼬셨나 몰라. 그래도 기뻐해. 네 와이프만 넘겨주면 넌 산다니까. 죽으라고 작정했다지만 솔직히 무서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아내가 너를 살리고 죽었다 생각하고 새로 얻은 목숨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 그렇게만 하면 우리 다시 볼 일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뭐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가족 지인까지 모조리 찾아서 죽여버릴 테니까 괜히 피곤한 짓거리 하지 말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와 괴로움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다시금 프로포즈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난 정말 널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10번이고 100번이고. 내 말에 그녀는 눈물과 환한 미소로 내게 화답했었다. 그때 아내가 나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며 날 괴롭히고 있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랑해. 여자는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눈은 소복이 쌓여 낡은 운동화는 축축히 젖어들었고, 해진 점퍼와 얇은 바지는 이 칼날 같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자신이 왜 이곳을 헤매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대략 상상할 수 있었다.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은 남편과 3살 난 딸아이를 따라가고 싶어 죽고 싶다는 욕망과 술에 찌들어 살아왔던 날들. 아마 이번 역시 빈속에 술을 들이켜 잔뜩 취해서는 자신도 따라서 죽겠다며 혼자 산을 오른 거겠지. 하지만 다시금 술이 깨어 기억이 돌아오니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다시금 산을 내려가는 중이었다. 슬슬 해마저 떨어지고 있어 길을 찾지 못한다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 아직 한참 젊은 그 여자는 죽고 싶다며 입버릇처럼 내뱉어 대었지만 정작 죽음이란 녀석이 마중을 나오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었다. 그런 절실함이 닿았는지 곧 여자는 눈바닥에 찍혀있는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사람이 사는 곳이 나올 터이고, 그럼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을 게 분명했다. 여자는 감각이 사라져가는 손에다 입김을 불어가며 발자국을 따라갔다. 어이! 한동안 발자국을 따라가던 그때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엔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한 60대쯤 되었을까? 슬슬 주름이 쌓여가는 노쇠한 얼굴과는 다르게 몸만큼은 꽤 건장해 보였다. 이 추운 날 왜 그런 꼴로 돌아다니는가? 얼어 죽고 싶은 겐가? 다짜고짜 내뱉는 사내의 말에 여자는 무서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느끼며 더듬더듬 대답했다.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요.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터벅터벅 다가온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눈도 오고 해도 떨어지는데 이 험한 산을 어떻게 내려가려 그래? 따라와. 남자는 겉에 두르고 있던 우위를 벗어 여자에게 던져주고는 눈길을 헤치고 앞장섰다. 여자는 거친 인상의 남자가 무서웠지만 그 우위라도 걸치니 찬바람이라도 막아주었기 때문에 일단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금세 남자는 산 한켠에 지어진 작은 판잣집으로 여자를 안내했다. 얼기설기 엮은 판잣집은 얼핏 보기엔 어수룩해 보여도 제법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다. 바로 앞에 밭이나 가마솥 따위가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산속에 사는 사람 같았다. 뭐하나? 들어오지 않고. 사내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돌려 사내가 들어간 방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상당히 좁았다. 잘해야 2평 정도?
사내를 보며 여자는 망설였다. 이 좁은 곳에서 저 낯선 남자와 같이 있는다는, 어쩌면 저 사내와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왜? 들어오기 싫은가? 그럼 거기서 얼어 죽던지. 남자의 짜증 섞인 말을 듣고서야 움찔거리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온갖 가재 도구들이 잔뜩 늘어선 방. 상당히 낡은 라디오 하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옷가지들, 한켠엔 이불들과 손바닥만한 전기난로. 열악했지만 적어도 산길을 헤매는 것보다는 나았다. 하지만 사내가 들어와 옷가지를 던져주자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젖은 옷 벗어놓고 이걸로 갈아입어. 방 안에 물 다 떨어진다고. 그러고는 지켜보려는 것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여기서요? 여자는 수치심 이상으로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러려고 자신을 데려온 것일까 불안해하면서도 지금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친절하지만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오갈 곳 없는 젊은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 하는 나쁜 사람이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계속된 사내의 성화에 몸을 돌리고서 젖은 옷을 벗었다. 아직 물기가 남은 여자의 어깨를 본 사내는 빨랫줄에 걸려있는 수건 하나를 꺼내어 던지듯 건네었다. 닦아. 감기 걸려. 여자는 몸이 보이는 게 부끄러워 최대한 웅크리고는 수건으로 몸을 닦고 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시장에서나 볼 법한 아줌마 옷이었지만 깨끗했기에 그런 대로 입을 만했다. 혹시 사별한 아내가 입었던 옷일까? 슬쩍 사내를 돌아보자 그는 말없이 난로를 켜서 여자 쪽으로 내밀 뿐이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여자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사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사내는 가만히 앉아서 벽에 걸린 시계만 보고 있었다. 오후 6시 30분. 그때였다. 사내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움직였다. 뭘 하려는 걸까? 밖으로 나가 잠시 부산을 떨던 남자는 7시가 되자마자 작은 개다리 소반에 상을 차려왔다. 현미 섞인 밥에 배춧국, 겉절이와 묵은 김치, 된장 한 종지에 마른 고추 몇 개, 실금이 간 사발 그릇에 보리차까지 떠다 놓은 남자는 수저를 들며 말했다. 밥 먹자. 별것 없는 밥상이었지만 안 그래도 허기가 졌던 여자는 그야말로 허겁지겁 밥을 퍼먹었다. 사내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식사를 끝내고 상을 물리니 다시금 침묵이 찾아왔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 묻지 않았고, 여자는 남자가 무서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좋은 사람인지 이상한 사람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한 여자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남자는 낡은 라디오를 켜서는 주파수를 뉴스에 맞추었다. 강추위가 계속되며 주말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치 않은 날씨에 슬슬 걱정되었다. 어떻게든 오늘 밤만 넘기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이 계속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자는 용기 내어 사내에게 말했다. 저 마을은 언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시계를 보던 사내가 대답했다. 마을은 왜? 역시나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에 여자는 움찔하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저 집에 가야 했어. 사내는 시계에서 눈을 떼고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움찔거리며 눈을 피한 여자를 잠시 바라보던 남자는 마치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듯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여자의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애초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 죽은 아내를 대신해 자신을 색시 삼기 위해 데려와서는 여기에다 감금시키려는 것일까? 무서운 생각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내는 겁에 질려 흐느끼는 여자에게 소리쳤다. 울지 마. 슬픈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지금은 너 혼자고 여기가 네 집이야. 그냥 그것뿐이니까 울 거 없다고. 무서운 호통에 여자는 움찔거리며 입을 틀어 막았지만 눈물이 흘러나오는 건 막을 수 없었다. 사내가 다시 시계로 눈을 돌리자 침묵에 섞인 흐느낌과 함께 산속 판잣집에 깊은 밤이 찾아왔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자 사내가 비로소 움직였다. 이제 자자. 뭐해? 이불 안 깔고.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자 여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사내에게 매달렸다. 죄송해요. 제발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가족들이 저 기다려요. 네? 제발요. 남자는 그런 여자가 조금은 안쓰러워 보였는지 복잡한 얼굴을 보였다가 이내 표정을 굳히고는 말했다. 내 말 못 들었나? 여기가 네 집이고 이제 넌 혼자라고. 가족이니 뭐니 그딴 건 이제 없어. 여자는 두려움의 몸을 떨며 다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맨발로 소복기 쌓인 눈에다 발자국 3개를 찍기도 전에 사내의 억센 손에 이끌려 다시 방으로 끌려 들어왔다. 살려달라 소리를 질러보아도 이 산속에서는 들어줄리 만무했기 때문에 애꿎은 메아리가 되어 눈과 함께 흩어질 뿐이었다. 사내는 여자의 발목에 끈을 달아 자신의 발에 묶었다. 혹여나 자신이 잠이 들더라도 여자가 몰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 분명했다. 사내가 훌쩍이는 여자에게 말했다. 이리 와. 잘 시간이야. 하지만 여자는 그저 자신의 무릎에다 얼굴을 묶고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오늘 하루 산길 헤매고 떨어대느라
몸 상했으니까 얼른 이리 들어와. 거긴 냉골이야. 여기 따뜻하니까 내 옆으로 누워. 사내가 끈을 잡아당겼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고집을 부렸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민하던 남자는 이불을 덮고 돌아 누웠다. 몸이 차지면 알아서 들어오겠거니 생각했던 것이다. 역시나 밤이 깊어지자 여자는 몸에 도는 냉기에 덜덜 떨기 시작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들어와. 거기서 그러고 있는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자고 있지 않았는지 사내가 투명스레 말하자 여자는 서럽게 울며 이불 안으로 들어갔다. 사내가 당장이라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댈 것 같아 잔뜩 긴장했지만 따뜻한 이불 속은 피로해진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새 감겨오는 눈에 여자는 까무룩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한참을 정신없이 자던 여자는 문득 잠에서 깨었다. 누군가 여자의 볼을 쓰다듬고 있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사내의 손이었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올라오며 한순간에 잠이 달아났다. 여자는 곧바로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서는 손에 잡히는 대로 사내에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다급히 여자의 손을 잡아채려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되는 대로 집어 던진 물건 중에는 반지꼬리함도 있었던 모양이었다. 실과 바늘 따위가 널브러진 바닥에는 커다란 가위도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발견한 여자는 재빨리 가위를 집어들고서 사내에게 겨눴다. 제발 그만 좀 해. 다 잊어버리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나랑 둘이 살면 돼. 집이니 가족이니 그런 거 다 잊어버리라고 하잖아. 이제 여기가 집이고 내가 가족이라고. 사내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여자는 단호했다.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죽는 한이 있어도 집으로 갈 거야. 가위로 끈을 자르려는 여자에게 사내가 달려들었다. 그거 내려놔. 순간 여자의 비명이 크게 들려왔다. 하지만 여자가 겁에 질려 내밀었던 가위가 사내의 옆구리에 푹 틀어박히고 말았다. 사내가 몸에 꽂힌 가위를 틀어잡고 숨을 헐떡이는 동안 여자는 다급히 발에 묶인 끈을 자르고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신발도 없이 맨발에다 얇고 헐렁한 옷뿐이었지만 이곳에서 사내의 놀이개로 사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렇게 여자는 눈길에 맨발 자국을 남기며 새벽동이 트는 산길을 뛰어내려갔다. 어떻게 됐대? 옷가게 김씨가 돌아오자 방앗간 채씨가 물었다. 아이고, 참. 하늘도 참 무심하지. 아니, 똑똑히 말을 해. 뭐가 어찌 되었길래? 길게 탄식을 내뱉으며 뜸을 들이는 김씨가
말했다. 둘 다 죽었대. 장 씨는 칼에 배가 찔려서 죽고 딸내미는 눈밭에서 얼어 죽었다자뇨. 최 씨 역시 길게 탄식을 뱉어내었다. 김 씨는 말을 이었다. 아이고, 나이도 적지 않은 양반이 40먹은 딸내미 데리고 얘까지 내려와서는 그 판잣집에 웅크리고 살겠다고 해서 참 딱하다 싶었는데, 서방에다 자식 새끼 잃고 머릿속에 성취하는 딸이 그만 또 발작을 했나 보더라고. 그 무뚝뚝한 양반이 자기 딸내미 먹을 반찬 하나, 입을 옷까지 하나 고를 때도 얼마나 신중했어. 그래봐야 이따위 시장 옷가게 다 할매 옷뿐이었네만 그 딸내미는 그리도 좋아했다네. 정신만 멀쩡하면 참 마음씨 고운 딸인데. 최 씨 역시 한숨을 쉬며 거들었다. 딱하다 딱해. 하여튼 그놈의 자동차가 문제야. 아니, 운전을 서방이나 시키지 못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대. 하루아침에 서방 떠나보내고 갓난에게 떠나보내고 그놈의 합의금인지 뭔지로 서방 재산에다가 애비 재산까지 싹 털어냈잖요. 안 그래? 진짜 싹 다 날리고 손바닥만한 시골 땅 그거 하나 간신히 남았지 않았나? 그뿐이야? 머리를 다쳐가지고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죽겠다 소리를 빽 질러대고 꼭 치매 걸려 할매 마냥 지 애비도 못 알아보고 내 새끼 어딨냐 서방 어딨냐 하면서 시장 바닥 뛰어다니는 거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 하루에도 12번씩 뛰어나간 딸내미 찾느라 장씨가 얼마나 노고가 많았어. 그렇게 불효를 저지르더니만 결국 애비까지 보내고 그리 가네. 거칠게 말하는 최 씨를 김 씨가 말렸다. 어허, 이 사람이 어찌 말을 그렇게 해. 김 씨는 툴툴거리며 중얼거렸다. 나도 속상하니까 그러지. 장씨 그 양반 의사가 딸한테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했다고 백날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딸내미 챙기는 거 최 씨도 봤을 거 아니야. 하여간 생긴 건 소도둑같이 생긴 양반이 소뚤어서 그렇지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어. 둘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장씨 부녀를 생각했다. 아무튼 장례식은 꼭 가자고. 친인척 하나 없을 건데 우리라도 자리 지켜야지. 김 씨의 말에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곤 중얼거렸다. 아, 거참. 어쩜 이래도 운명들이 딱하냐. 두툼한 약봉지들을 손에 꼭 쥔 채 아무도 없는 단칸방에 불을 켠다. 약봉지들로 엉망이 되어 있는 바닥을 발로 이리저리 차내서 자리를 만들곤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 타온 약봉지들을 눈앞에 지내려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제 술을 마신 것도 아니건만 속이 너무나 쓰려왔다. 위험인가? 아니면 위궤양? 설마 위험?
밤새 온갖 상상을 다 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고 날이 밝자마자 대학병원을 찾았다. 별다른 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의사는 단순한 위염이라고 말하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습관 때문에 생긴 흔한 증상이란다. 하지만 난 30년을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며 억지로 고집을 피워댔다. 그러다 기어코 2번씩이나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자기 몸은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하질 않았던가. 미칠 것 같다. 분명 큰 이상이 생긴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당장 또다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방바닥에 던져두었던 잠바를 급하게 옮겨쥐곤 문을 열었다. 어느새 밖에는 어두워져 있었다. 지금 시간은 응급실 밖에 갈 수 없는 시간. 응급실은 멀쩡하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내시경을 해줄 것 같진 않았다. 분명 아침 진료 시간에 다시 오라고 할 것이다. 열었던 문을 다시 닫으며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넓지도 않은 방을 이리저리 걸어다닌다. 난 초조하다. 내일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왜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았냐며 한숨을 쉬면 어떡하나? 병은 원래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 손톱을 물어뜯는다. 초조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때문에 손톱은 이미 톱날처럼 바뀌어 있다. 톱날에 찢긴 입술에서 피가 난다.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아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이자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2번째 모금을 빨아들이는데 목에 무언가 걸리는 이질감이 느껴진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목이 부었나 보다. 커피를 마시면 괜찮을 것 같다. 찬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스틱 커피를 꺼내서는 뜨거운 물에 커피를 녹여 한 모금 마셨다. 이상하다. 커피를 마시는데도 목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은 여전하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흡연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났다. 화면 속 그 남자는 후두함으로 목에 구멍을 뚫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고 있었다. 잠깐만, 후두함? 그래, 맞다. 난 15년 동안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태워대는 꼴초였다.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다. 인터넷 창을 열고 후두함을 검색했다. 후두함의 초기 증상은 목소리가 변하고 목에서 쉰소리가 난다고 한다. 혹이 만져지기도 하는데 혹이 만져진다면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목소리. 그래, 목소리가 변한 것 같다. 쉰소리도 나는 것 같다. 떨리는 손으로 목을 더듬어 본다. 혹이 있는 것 같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손톱을 물어뜯는다. 톱으로 변했던 손톱이 부러진다. 위암도 모자라 후두함이라니. 시계를 봤다. 하지만 아침이 되려면 한참이나 있어야 한다. 1분 1초가 억겁의 시간에 되어 흐른다. 빠른 진단. 인터넷 창에서 봤던 문구가 떠올랐다. 그래, 빠른 진단. 어차피 병원 가서 내시경을 받아봐도 오늘 그 의사처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무적인 말만 하겠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돌팔이 같은 의사와 내시경 기계 따위에 맡길 바에야 내 눈으로 직접 보면 그것만큼 확실하게 없을 것 같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 싱크대를 열어 제일 날카로워 보이는 놈으로 꺼내서 물을 끓여 소독했다. 소독하지 않으면 균이 내 몸으로 들어와 이상이 생길 것이다. 한참 끓는 물에 담가두었던 놈을 꺼내서 손에 집어들었다. 그리고 모니터에 후드 암덩어리로 보이는 혹사진을 띄워두고는 그 옆에 거울을 가져다 둔 뒤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긴장된다. 아니, 설레인다. 내 목에서 만져지는 혹은 저 사진처럼 생긴 것만 아니면 난 후두함이 아닌 것이다. 난 떨리는 손으로 가죽을 잡고 지그시 눌린다. 아프다. 하지만 혹시 저 사진 속의 것과 같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더 크다. 거의 다 됐다. 숨을 쉴 때마다 빨간 거품이 흘러나온다. 그러다 손에 힘이 빠져서 그놈을 놓쳐버린다. 앉은 자세 그대로 뒤로 쓰러진다. 하지만 얼굴은 기쁘다. 그 사진 속의 것과 내 것은 틀렸기 때문이다. 콜록대면서도 웃으며 생각했다. 내가 만진 혹 같은 것은 아마도 성대였나 보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내 눈도 서서히 감겨온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오늘 이야기는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학대받던 소녀가 요정의 도움을 받아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 설화들의 역사는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설화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콩쥐팥쥐가 대표적입니다. 거의 동양판의 신데렐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유럽에도 있고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에도 있으며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고 볼 수 있는 설화는 고대 이집트의 설화입니다. 무려 기원전 1세기경에 기록된 설화이죠. 쉽게 말해 신데렐라식 설화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데렐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병마와 싸우다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이후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재혼을 함으로써 못돼 먹은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과 차별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온갖 힘든 일을 떠넘기고 잠자리도 아궁이 근처였습니다. 그 때문에 가여운 그 소녀는 항상 죄를 뒤집어 쓴 꼴이었고 계모와 언니들은 그런 모습을 조롱하는 의미로 제투성이라 불렀습니다. 어렸던 신데렐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환경이었고 매일같이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소리 죽여 숨죽여 울다 하소연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어머니 무덤으로 가서 하소연을 늘어놓곤 합니다. 계모는 그 가여운 소녀를 거의 하인과 노예 사이에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잔심부름부터 굳은 일까지 신데렐라에게 떠넘겼는데 매일같이 그걸 해냈다는 걸 보면 신데렐라의 수행 능력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착하고 가여운 그 어린 소녀는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동네 사람들의 눈으로는 신데렐라가 미친 여자로 보였을 거란 것입니다. 항상 검은재를 뒤집어 쓰고 매일같이 무덤가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녀라. 그래서 그런지 신데렐라에겐 친구도 없었습니다. 현대시대의 신데렐라는 무덤가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요정들이 도와줍니다. 오래된 설화에서는 주로 무덤가에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그녀를 도와준 것도 요정이 아니라 비둘기였습니다. 게다가 이 비둘기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여러 판본들의 차이점입니다. 요정이 아니라 새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왕자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한 성대한 연애를 베풀었는데 당연히 계모는 신데렐라가 이 연애에 참석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모는 콩 한 마를 아궁이에 쏟아부어 2시간 안으로 콩을 고른다면 연애에 데려가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죠. 하지만 신데렐라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을 도와준 새들에게 이 일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들이 날아와서 그 일을 해냈기도 합니다. 계모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이번엔 콩 2마를 아궁이에 쏟아부어 이번엔 1시간 안으로 이걸 골라낸다면 연애에 데려가 주겠다고 조건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새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이걸 해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소녀를 연애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분노했지만 연애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신데렐라가 체념하는 듯 싶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의 무덤가로 찾아가 자신의 소원을 빌어주던 비둘기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자신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비둘기들은 아름다운 구두 한 켤레와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드레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가 2번째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많은 이야기에서는 유리 구두가 아닌 금으로 된 구두나 털신을 건네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서로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털신을 잘못 번역하여 유리 구두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만화에서는 흔히 높은 구두 같은 예쁜 구두 등으로 묘사되는데 신데렐라가 받은 건 굽이 낮은 춤추기 좋은 형태의 구두였습니다. 그렇게 신데렐라가 서둘러 연애에 참석했고 유난히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있었던 데다 상당한 미연이었기 때문에 왕자는 신데렐라와 춤을 추며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밤이 되자 신데렐라는 왕자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왕자는 신데렐라가 어느 집의 딸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신데렐라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연애가 단 하루였다는 판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이틀에서 나흘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애가 열렸습니다. 그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왕자와 어울리다 어두운 밤이 되자 또 그녀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왕자는 그녀를 붙잡으려 계단에다가 송진을 잔뜩 발라둔 탓에 한쪽 구두가 벗겨지게 됩니다. 신데렐라가 왜 구두 한 짝을 흘렸는가의 답은 바로 송진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당당하게 구두 한 켤레씩을 양손으로 들어 보이며 선언했습니다. 이 구두의 주인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발 사이즈가 같은 여성이 존재하겠지만 설아인이만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잔혹동화에 해당합니다. 왕자는 여기저기 떠돌다 신데렐라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모로 인해 신데렐라가 구석에서 몸부림거리고 있을 때 처음으로 구두를 신어본 인물은 큰언니였습니다. 당연히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구두에 비해서 큰언니의 발은 조금 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계모는 조용히 큰딸을 불러서 여왕이 되면 발을 쓸 일이 없으니 발가락을 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큰언니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무척 아프긴 했겠습니다만 구두에 딱 알맞은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자와 함께 궁전으로 가던 중 비둘기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문제였습니다. 발가락을 잘라서 엉망으로 피해 젖은 여자는 왕자가 찾는 여자가 아니지. 사실상 이 동화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는 이 비둘기들입니다. 신데렐라의 요청을 언제든지 들어주고 잔밀도 대신 해주는 데다 휘황찬란한 드레스를 제공하며 심지어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두를 신은 인물은 신데렐라의 작은 언니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신데렐라가 구석에서 몸부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 구두에 비해서 작은 언니의 발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작은 언니를 불러 꼬드겼습니다. 여왕이 되면 굳이 발이 필요 없으니 발꿈치를 자르자고 말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 계모는 신데렐라의 친모이고 언니들의 계모라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언니 역시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무척 아프기야 했겠지만 작은 언니의 발은 구두에 알맞은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계모는 말이죠. 신체를 절단하는데 꽤 능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둘기들이 문제였습니다. 발꿈치를 자른 저 여자는 왕자가 찾는 여자가 아니지. 그래서 왕자는 또다시 신데렐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왕자 착하네요. 자신을 모욕한 여성 2명을 별소리도 하지 않고 용서해 준 걸 보면 말이죠. 다행히 이번엔 왕자의 눈으로 신데렐라가 보였습니다. 당연히 구두의 사이즈가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자와 신데렐라가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데 두 언니들은 혹시라도 뭔가 건질 게 있을까 해서 신데렐라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러 가다가 비둘기들에게 양눈을 쪼아 먹히고는 장님이 되고 맙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에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결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훈훈하게 끝나는 결말은 신데렐라가 두 언니의 중매를 서줘서 두 언니들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오순도순 잘 지냈다는 그런 판본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결말은 왕자는 큰언니를 데리고 갈 적에 그녀가 신데렐라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언니를 데려간 이유는 성적으로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큰 언니를 마음껏 가지고 놀고 실증이 나자 이번엔 작은 언니를 데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언니는 신데렐라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데려간 이유는 큰 언니를 데려간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역시 실컷 가지고 논 뒤 그제서야 신데렐라를 데려갔는데 왕자를 능멸했다는 이유로 두 언니는 사형되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이후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요청해서 계모마저 사형에 처해지는 판본이 제일 끔찍한 판본입니다. 이건 아마 현대시대에 각색된 판본으로 추정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성향이라든가 교훈에서 너무 모순되니까요. 신데렐라의 신분. 신데렐라가 평범한 여성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이 연애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라의 왕이 열었던 연애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귀족입니다. 혹은 그 이상의 신분을 가진 황족. 둘째는 매우 부유한 집안이라 귀족도 함부로 대하기 꺼려지는 부유한 집안. 그러므로 신데렐라가 귀족이었거나 재력가 집안의 딸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구전 설화에서 이런 걸 따지는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시당초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인데 자세한 시대 배경 따위는 크게 고려하진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왕자가 나라의 왕과는 일면식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만약 동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애당초부터 그녀는 비교적 높은 신분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는 한 소녀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살아남은 설화입니다. 신데렐라의 교훈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나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등장인물의 역할. 신데렐라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적지만 역할이 분명합니다. 신데렐라는 역경에 처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계모와 두 언니는 역경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돕는 초월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두 언니가 발을 자르고 장님이 되었던 건 역경을 이겨냄을 상징하고
왕자의 존재는 역경을 이겨낸 것에 따른 긍정적인 상을 상징합니다. 종종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역경의 원인을 상징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역경의 시작을 상징하고 어머니의 무덤은 일종의 버팀목을 상징하는 동시에 신앙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 무덤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비둘기를 만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